저는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도 인생 2막을 시작을 했습니다. 87년에 대우증권에 입사해서 증권회사에 2007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작가이고 칼럼니스트이고 강사이고 사진작가고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버는 순서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칼럼을 제가 강의를 한 거는 이제 155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사료는 무급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당 300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주시는 대로 받고 있고요. 기화가 되는 대로 저는 뭐 장소와 금액과 또 내용에 상관없이 열심히 시니어분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출간을 했는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책을 3권 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경험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들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조선닷컴에 매주 하나씩 칼럼을 올리고 있는데 230회 칼럼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파트너즈에 있는 유러스데이닷컴에 칼럼을 330개를 올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개씩인데 1년에 52주 치면 제가 얼마만큼 이 일에 대해서 끈기가 있고 열심히 하는지 아마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제가 블로그를 2004년 8월 27일부터 어제까지 하루도 안 빼고 올렸습니다. 하루도 안 빼고. 2004년 8월 27일부터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이 과정도 앞으로 이 시니어능력개발원에서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꾸준히 하면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원장님 많이 고민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오실 때까지 숱하게 언유도 듣고 또 불편한 얘기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면서 오셨을지 모르지만 이제 낚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을 때까지 그냥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같이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시면 그 기회들이 열리는 것들을 아마 이 업계 안에서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이게 돈을 안 받을 때가 있어갖고 그런데 이 책을 써갖고 제가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진을 취미로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제가 게티 이미지 작가입니다. 혹시 사진 찍으시는 분들 아시는데 게티 이미지 작가면은 사진 중에서는 CNN 보시면은 동영상 촬영이 안 된 부분은 사진으로 처리하는데 거기 보면 게티 이미지라고 이렇게 떠 있습니다. 많은 개인 작가들이 모여있는 세계 최고의 상업 사진 작가 그룹인데 제가 게티 이미지 사진 작가입니다. 저는 요 뒤에 있는 이 4가지의 일들을 다 돈을 받고 하는 일들이지만 그래서 제가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갔는데 증권회사 다니면서는 해보지도 않았고 또 저는 증권회사 그만두고 나서 저는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다리를 불태웠던 것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 제가 관리했던 네트워크들을 다 버리고 시쳇말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 시장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뭐 강창희 대표님도 나중에 선배님이니까 찾아갔을 뿐이지 그분을 인용하거나 도움을 받거나 하지 않고 저도 홀로서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9년째 와 있는데 저는 앞으로 회사가 당신 이제 수고 많이 했으니까 떠나라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홀연히 떠나서 제 3의 인생을 시작을 할 각오가 되겠습니다. 벌판에 나와서 이 찬바람을 받으면서 온갖 서름과 또 절박함들을 많이 겪으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같이 당당하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잘 나갔습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은행에서 증권계좌 개설하는 것들 모바일 트레이딩 하는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저는 모바일 트레이딩 하는 거를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그래서 제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정태 행장 국민은행 아마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하고 같이 경제인으로서는 최고의 권위에 있는
가산금융상을 수상했습니다. 제10회. 저도 전도 유망한 증권인이었었는데 저는 스스로가 두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 그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자폭을 하는데 제 처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보통 미쳤어.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만두지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제 처는 제가 참 몸에 안 맞는 옷을 오랫동안 입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흔쾌히 떠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고민이 뭐였냐면 하나는 증권회사 20년 동안 있으면서 주가를 못 맞춘다는 아니 20년 동안 다 했는데 만난 사람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 너는 뭐 사야 돼? 뭘 사야 돼? 뭘 사면 돈 벌어? 분명히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증권회사 다녔다면. 아마 저보고 아마 혹시 휴식 시간에 저보고 그런 얘기 혹시나 물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참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제가 96년도에 미국하고 일본에 가서 6개월 동안 펀드 매니저 교육을 받았어요. 주가 맞추는 거를 공부하러 갔습니다. 월가에서 노무라 증권이 있는 일본에 가서 근데 노무라에서는 안 받아줘갖고 다이와 증권에서 연수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꿈을 꾸는데 도둑질하는 꿈을 꿔요. 무슨 도둑질 하냐면 내일 신문을 훔쳐오는 도둑질하는 꿈을 꿉니다. 못 맞추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도둑질을 하는 꿈을 꿨겠습니까? 이해가 하십니까? 전 마음이 착해서 우리 고객들 내가 월급 주는 데다가 뭔가 오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정작 지금 아직도 증권회사가 존재하고 백장에서 상품을 소개해준 사람이 있고 야 이거 대박 낸다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맞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게 너무 양심에 걸렸어요. 정말로 마치 아는 것처럼 또 알게 사람들이 오는데 저는 정작 못 맞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증권회사에 있다 보니까 저는 진짜 주머니가 날마다 돈이 막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피눈물 나는 걸 그만 봤어요. 심지어는 제 고객은 아니지만 저는 참 운이 좋아서 직접적인 건 없지만 막 자살을 하거나 또 이번에 세모녀 사건에 주범이 있던 분 중에 하나가 원인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 실패잖아요. 내 주머니는 적각국이 흐르는데 야 이거 고객들이 피눈물 나는 상황이 생기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어느 날 회사를 시니어 파트너스로 오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미래를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사 설립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도체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자동차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조선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인구 지도를 딱 보니까 고령화가 진행이 된다. 그것도 50년 동안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 나니까 50년 뒤에 있는 날마다 있는 신문들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나느냐의 문제지만 앞으로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동의하는 건데 늘 봤던 건데 제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06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 모양이 어떻게 되고 세계 모양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부분들은 동일하게 인구 지도를 보면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인구가 고령화된다라고 하는 것도 변하지 않고 2060년도까지 계속 나와 있는 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거를 찾아내느냐 같이 고민해서 찾아갈 부분이 분명하긴 하지만 하여튼 시장의 변화는 주가가 2천 가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는데 2천 간다, 3천 간다, 5천 간다 분명하게 그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은 그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올해 2,500 간다 그러니까 아니면 1,700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고령화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진행이 되고 내년보다 후년에 더 진행된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미래에 앞으로 50년 뒤에 바뀔 미래가 어떤 모양이랄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다. 어떻게 준비해가느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가면서 간다면 적어도 확연한 지표 하나 있지 않습니까? 북극성 하나만 보고 가면 우리가 대낮에 볼 수 없지만 밤이 되면
또다시 그 방향을 찾아서 갈 수 있고, 또 날이 흐린 날 안 보이지만 또다시 보면 북극성은 또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혹시 남쪽으로 가다가도 다시 북극성을 보게 되면 다시 북쪽을 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공유하는 분들은 분명히 의미 있는 한 획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제가 강의했던 장면인데 신여 선생님이 저를 찍어주셨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복잡합니다. 천분의 그 수강생이 아니라 청취하신 분들 두고 2011년에 서울에 있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그랜드 볼룸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경험으로 첫 번째 책을 냈습니다. 나는 치사하게 은퇴하고 싶다라고 하는 책. 이름도 참 치사하게 됐죠. 그래서 저보고 치사한 놈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치사. 근데 치사라고 하는 다른 뜻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치사라고 하는 뜻이요. 이게 또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 읽어서 치열하게 사랑하자. 나는 치열하게 사랑하면서 은퇴하고 싶다. 뭐 이런 뜻이야? 감사의 뜻을 표하는 걸 치사라고 합니다. 감사. 네. 아, 치사. 예. 맞습니다. 그렇죠. 치사하다. 근데 저는 이 치사를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되어 있는 은퇴 제도를, 퇴직 제도를 따왔습니다. 치사라고 하는 게 이런 치사였어요. 이게 삼국시대 때부터,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영남 지역에서부터 쓰여졌던 퇴직제도예요. 치사. 여러분들 최치원 이 지역의 위인이시잖아요. 토황소 명문을 썼던. 황건적이 쫓아왔는데 글을 한 장 써갖고서는 황건적을 물리친 얼마나 그 대문장가였으면은 그분이 그 당시에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긴 진짜 명장이죠. 최치원. 신라시대 때. 이분이 치사하셨습니다. 70세가 돼서 일에서 물러난다는 뜻이 바로 이 치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치사하게 은퇴하고 싶다는 얘기는 나는 70까지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책을 썼는데 내용은 별거 아닌데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목 때문에 사실 좀 제가 이 책 제목이 인생하고 좀 비슷하게 간다 그러는데 제가 치사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때 70까지는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 제가 책을 쓰고 나서 결심을 했습니다. 2년마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비록 미약하지만 정리해서 공유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2010년에 썼던 것들은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퇴직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은퇴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어쩌면 이게 제가 교육사업과에 지금 교육사업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교육사업을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물론 저도 갑자기 회사를 떠난 선배 얘기로부터 이 서울이 시작이 되긴 하지만은 퇴직한 선배들이 내가 퇴직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해서 은퇴 전에 꼭 알아야 될 49가지라고 하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과정에서도 낱낱이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요, 베이비붐 세대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들한테 혼날지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들한테 너무 퍼주고 있어요. 베이비붐 세대들은 집 한 채는 있어요. 성공 안 한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았거나 노력하지 않아서 기회가 없었던 분들을 제외하거든요. 대부분 다 가정 다 이루고 정상적으로 자녀들 다 키우셨어요. 자녀분들이
어떤 대학을 갔느냐, 어떤 역할을 하냐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다 그래도 다 밥수리는 다 뜨시고 하셨던 분들이에요. 문제는 그분들이 계속 그런 활동을 못한다는 게 문제지.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이 사실은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네이버에 치시면은 뭐라고 할 거예요? 조정훈 선생님 혹시 베이비붐 세대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한국적인 그런 알죠. 전쟁 끝나고. 일어나고 나서 과정으로. 그때 이제 인구가 이제 이렇게 많은 탄생했던 세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용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나이가 뭐냐면 노인의 나이가 65세입니다. 그죠? 우리 환갑 지나면 노인일 텐데 왜 65세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65세였을까요? 이런 것처럼 세계가 공통적으로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이제 노인을 정하는 나이 65세. 이거는 세계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같이 다루기 때문에 어디가 더 고령화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같은 기준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노인의 인구를 70으로 둔다. 상관없는데 전 세계는 공통적으로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15세 이상 가입 연령이 평생 동안 아이를 낳는 숫자, 그걸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합계 출산율이 3 이상인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 3 이상인 세대. 그래서 미국은 1946년 1월 1일부터 1964년 12월 31일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1946년 1월 1일부터 1964년 12월 31일까지. 미국은 그냥 연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날짜까지 정해놨어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나라 그러면 그걸 기준해서 베이비붐 세대가 언제까지냐? 1955년부터 1963년까지가 아니라 1974년까지 넘어가요. 1964년 74년까지 넘어간다니까요. 63년에 끝나는 게. 우리는 근데 55년부터 63년 710만, 720만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통계자료 보면 709만 명이 살아있습니다.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 나이. 통계가 720만으로 측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통계자료는 709만 명이 살아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720만 이렇게 얘기해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그런데 합계 출산율 3 이상인 세대를 쭉 늘려서 보면은 74년에 가서 탁 걸리고요. 74년에 탁 걸려서 있는 상황을 보면 55년부터 74년까지 1650만 명.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2060년까지 만나는 시장의 크기는 720만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720만 명보다도 930만 명이나 더 많은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시겠지만 정말 불쌍한 세대예요. 그 다음 세대보다 더 불쌍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초고속 승진을 하고 아마 대단히 영향력을 발휘했던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70년대 띠동갑 정도 되는 후배들을 한번 이렇게 밑으로 한번 쭉 내려오고 한번 지금 한번 보세요. 저는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저는 과장하고 바로 부장 됐습니다. 차장 안 했어요. 저는 제가 무지하게 잘난 거로 생각했어요.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좋은 학교 나오고 더 똑똑한 후배가 있었어요. 팀장. 근데 그 친구가 지금도 팀장. 얼마 동안? 17년. 베이비붐 세대 밑에 깔려. 술자리에서 농담 삼아 선배님 이제 그건 나가시죠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천상천하 유아독전처럼 제 자리는 끝까지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내 밑에 깔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베이비붐 세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63년까지를 베이비 세대라고 얘기하면 포스트 베이비 부모 세대를 겨냥해서 이분들한테 관심이 갖고 당신들도 미리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제 처하고 같이 썼습니다. 제 처하고 공조로 썼는데요. 이 책 때문에 이혼할 뻔했습니다. 그 남자가 가르쳐주지 말아야 될 게 운전이라고. 운전 가르치다가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남편이. 근데 책은 절대로 쓰지 말고, 같이 쓰지 말라고. 정말 절대로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7년 전에 혼자 썼어요. 저도 이혼하는 뻔했어요. 지금 둘이서 잘 살고 있는데, 제 처와 같이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은 안 팔렸어요. 이 책은 재미에 가깝게 썼는데 이 책은 좀 제대로 썼던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책은 안 팔렸는데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교양도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회과학 우수교양도서로 선정이 돼서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홍 선생님한테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2년마다 책을 한 권씩 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책을 탈고를 했어요. 9월달에 지금 출판사에 온가 넘어가 있는데 도서정가제가 지금 연말에 시행이 되면서 막 시기를 조율하느냐고 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2011년에 50살이 되던 해 미국에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유학 갔다 왔던 것을 50회에 걸쳐서 연재를 했는데 연재한 걸 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시니어 파트너즈 출판사에서 책을 냈는데 512페이지 2부로 보시면은 7,000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는 제가 진짜 정말 잘 되고 싶습니다. 왜? 인생 2막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루비콘 강을 건넜고 거기서 맨 땅에 헤딩했고 제가 돌아오지 않도록 다리를 불살랐고 제가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인생 2막을 잘 살아서 인생 2막에 대해서 불안하고 불편하고 했던 것들을 좀 더 깨치고 자신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야 쟤처럼 살면은 걱정될 거 없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저는 지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강의를 하고 진행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한 1,500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생님들이 112분이었었는데 이제 12분이 추가가 돼서 124분이 강사 선생님들이 배출됐어요. 지금까지. 그분들이 저는 대부분 강의에 앞에 시작할 때, 끝날 때 정도 또는 시작할 때만 있고 나머지는 다 시니어 강사 선생님들이 이 과정을 수행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젊은 선생님 보내달라, 이쁘고 젊은 여자 선생님 보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왜? 그냥 때우는 시간이니까. 근데 갔더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야, 너 퇴직해봤어? 은퇴해봤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그 마음을 알아? 근데 저도요 중간에 회사를 옮겼어요. 중간에 옮겼었는데 옮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조 반대로 14일 동안 회사를 못 갔어요. 이 책에 그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고시원에 가서 왜 읽는다 그러잖아요. 저는 양복 입고 아침에 나가서 제 동창 만나러 갔습니다. 대전에서 사업하고 있는 친구, 그 다음에 부산에서 교수하는 친구,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이 있는 강릉에 가서 바닷가도 바라보고요. 근데 어느 날 들통이 났습니다. 왜 들통이 났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글쎄 의료보험진이 침해됐죠. 직장 의료보험이 탈퇴가 되니까 지역 의료보험으로 그냥 떨그덕 해갖고서 의료보험증이 나왔는데 제 처가 그걸 딱 보면서 감사장 사단이다. 근데 노조가 로비에서 데모를 하는데 이게 안 풀리니까 저는 진짜 깝깝하더라고요. 그게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제가 영원히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2주 만에 노조하고 타협을 하고 회사에 다니게 됐는데 그 기간을 겪으면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 회사가 없어지고 나한테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의도 공원이 밥 먹고 나면 산책하는 거였었는데 회사를 안 가고 여의도 공원에 앉아있으니까 10분 앉아있으니까 막 현기증이 나고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날마다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간 적이 없는데 대전을 갔다가 친구의 집에 갔다가 밥을 먹고 빨리 들어가려는 거야. 친구한테 차마 얘기 못하니까 야, 너 회사 가야지. 빨리 가서 쉬고 내일 출근해야지. 쫓겨서 지금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니까 해가 중천에 떠있는 3시. 평상시에 그렇게 차도 막히는데 그때는 왜 차도 그렇게 막히지 않고 이렇게 금방금방 다니지?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극장에서 좀 옛날 같은 극장에서 왜 2번, 3번 상영을 하잖아요. 극장을. 근데 극장도 왜 일찍 끝나는지. 끝나고 나면 아직 직장인들 퇴근을 안 해서 지하철도 한산해요. 2호선을 타고 2바퀴를 돌고 3바퀴를 돌아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2주를 지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라이프 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니어 선생님들이 가치가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련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윤동주 선생님은 10대는 어떠셨습니까? 질문이 있는데 10대 학교 다녔습니다. 그때는 어떤 심정이 있었습니까? 이 강의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혼자 얘기는 안 해요. 이제. 이상현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10대는? 다니는데 걔들 공학을 경제적으로도 막 경제적으로 힘들고 입시 지옥에서 입시 지역에서 경쟁하시냐고. 야, 이 전쟁이 지금 되게 가시적이지 그냥 계속적으로 밀려오지 않습니까? 저는요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지 않으셨어요? 그죠? 네. 자, 근데 20대는 어떠셨습니까? 20대 때. 선생님도 20대 때는 어떠셨어요? 김상국 선생님이 20대 때는 어떠셨어요? 20대는 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때 무슨 꿈이나 어떤 바람이나 어떤 미래가 생각이 되셨어요? 20대는 내가 돌아보니까 20대는 어땠다. 지금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20대 때 어떻게 됐었는가, 무슨 생각을 했었는가. 아무 생각 없이. 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대가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처럼 무슨 생각이 있었다고요. 저는 세상이 제 것인 줄 알았어요. 나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돌아보니까, 그죠? 지금 돌아보니까. 네? 30대 때는. 정신없었죠. 야구만 했던 야구만. 좀 더 노력하면 제 것이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야근을 하지만 비록 내가 진급도 좀 빨리 하고 좀 집도 좀 좋은 집에 살고 그죠? 예,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좋은 차도 탈 수 있을 것 같고 예, 애들한테 롤러브레이드 조금 더 좋은 거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40대 때는 그럼 어떠셨어요? 40대 때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세상인 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죠? 저는 그랬습니다. 50대 때는 제가 포기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50대 때. 사실 뭐 50대도 그렇게 오래 사는 건 아닌데 지금 제가 54시거든요. 50대 그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닌데 포기라고 하는 부분도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0대 때는. 죄송하지만 홍생님은 60대시죠? 60대 때는 어떠셨어요? 지금이 제일 제일 좋으시는데, 그죠? 네. 아직 안 살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제 생각인데요. 조사에 의하면 74세 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크고 사회적인 책임이 가장 적은 시기가 74세라고. 74세가 어느 나이냐면 패티기 74세 나이. 그럼 100대는 어떨까요?
100살 됐을 때. 몸뚱 몇 살을 눈 감으면 죽어. 정말 그럴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차도 한 번 마시고 물도 한 번 드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질문 하나 해주세요. 예. 아까 그 사모님하고